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크림반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이제 최근으로 돌이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미어샤이머라는 미국인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서방, 특히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는 경고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토가 동진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거는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극단적 행위로 러시아가 굉장히 안보 불안이 생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1차 확대부터 5차 확대까지 보면은 원래 소련의 공간이었었던 곳까지 계속 이제 나토가 확장을 해오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굉장히 국경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뺏기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있고, 하나의 다른 시각, 그러니까 선제적 방어 조치가 아니라 러시아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가져가기 위한 야욕이 아니었는가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의와 나토를 통해서 고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플러스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굉장히 친러시아적인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투표에서 보면 파란색이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거든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동서가 나누어져 있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크림병합 이후에 있었던 선거거든요. 이게 더 놀랍지 않아요? 나라를 뺏겼는데 아직도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딱 가져가고 있는 땅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한 20% 안 되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있는데, 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동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부 지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브라더후드, 사유즈, 프로그레스를 통해서 PNG,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러시아, 프랑스 다음으로 넓은 영토이고 인구가 4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유럽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CIS, 그러니까 구소련 내에서 인구 2위, 경제 규모 3위로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러시아는 EU처럼 러시아 중심의 경제연합체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이때 우크라이나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죠. 이 표에서 나타났을 때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고, 밑에 러시아부터 아르메니아까가 아까 말한 EAU 가입 국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GDP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인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껴야 어느 정도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 EAU는 2015년에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입국은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이렇게 5개국이 돼 있는데, 이 국가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기구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EU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을 하나 마련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부정적 시각으로는 옛날에 소련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으로 러시아의 패권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아니냐, 야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16년도 제가 이제 석사과정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 나이브한 생각을 하면서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철저히 저는 준비했다고 보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이때부터 전쟁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유라시아에서 다시 한번 강대국을 부활시키려는 꿈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돈바스 지역을 가져갔을 때 러시아가 경제적 이득도 많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돈바스 지역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아까 말했듯이 우크라이나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동부 지역을, 어차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살고 경제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쪽을 뚝 뜯어 가져가서 본인의 경제력도 올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려는 야욕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트럼프 복귀가 되고 나서부터는 전쟁이 곧 끝날 것처럼 막 얘기를 했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끝난다, 24시간에 끝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한테도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잘 안 돼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25에서 5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려워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유럽으로 많이 팔았는데 그 이후로도 중국이 많이 사줬고 인도도 많이 사줬습니다. 인도가 정말 웃긴데 인도가 에너지 자원이 안 나오는데 수출이 늘었어요. 에너지 수출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받아서 정제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는 어차피 파는 거니까 바겐세일을 한 거죠. 전쟁 중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자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게 더 2차 관세 부과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를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전쟁의 목적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은 공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세 개입니다. 국제사회의 분열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방을 분열시키고 싶고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거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돼서 과거 소련과 미국이 경쟁했던 시기처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서방 자체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하나로 보이지만 지금도 트럼프 복귀하고 나서 꽤 잡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방위비 문제도 있고 유럽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극단적으로 밀어내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헝가리나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에너지 자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한 국가와 친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분열을 시켜서 단결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를 보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동서가 굉장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나눠버려서 최대한 범퍼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범퍼 지역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쪽 지역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범퍼 지역으로 형성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전쟁이 멈출까를 보면은 일단 국제사회가 정말로 분열이 된다면 이겠죠. 대체적으로 국제사회의 다극화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힘의 균형이 미국 중심과 서방 중심이 아니라 러시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국제사회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동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유라시아 지역에는 러시아, 그다음 미국.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힘센 사람들이 있어서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국제사회가 아름답다고 봅니다. 혹은 G7이라는 서방의 중심과 대항해서 브릭스 자체를 굉장히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다행인 건 이때 브릭스 모든 국가들이 단결이 돼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계 다수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자꾸 미국과 그 서방이 중심이 되라느냐. 그거 제외한 더 많은 국가가 세계 다수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방의 분열 같은 경우는 나토 방위비 문제가 있고 유럽의 우경화가 돼서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동부 지역을 합병을 인정을 받는 경우겠죠. 국제적으로. 근데 아마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근데 이게 정말로 만약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입니다. 다음 스텝을 누군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중국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에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전쟁하고 땅을 뺏을 수 있다는 거를 21세기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겠냐 보면은 되게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유럽 사람이라면 어렵습니다. 다음 타깃이 나을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내 나라 땅을 뺏긴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추구하는 목적이 만약에 제가 주장한 이 세 가지가 맞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전망 이론이란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 관점대로 봤을 때 내가 이익이냐 손실이냐 따져서 이익의 관점과 손실의 관점에서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과 이익의 기준점은 뭐냐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가는 것,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상황,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화 등이 있겠죠. 당시만 하더라도 이익의 지점보다는 손실의 지점이 더 가까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게 있었고, 그냥 코로나 상황으로 러시아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당시에 나발리 중심으로 반 푸틴, 반 정부 성향의 시위가 막 발생을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도 안 좋아지고 정치도 불안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본인이 고립된다라는 손실, 내가 분명히 지금 손실이 난다라고 생각해서 배팅을 세게 해본 거죠. 전쟁이라는 위험 추구를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왔을 때 이 전쟁하고 나서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원하는 바를 다 가지게 된다면 이 정권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국제적 고립,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익의 지점이니까 더 이상 그 전쟁할 필요가 없죠.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전쟁이 어려워진다, 러시아의 패배에 가까워진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또다시 위험 추구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핵을 사용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망이론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 상황에서는, 손실의 상황에서 위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내가 죽음에 가까우면은 오히려 이거는 위험 추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만약 위험 추구 전략하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보수적 행동을 한다는 건데, 핵을 사용하거나 전선을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 추구입니다. 거의 죽음과 트레이드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아마 이 이익과 손실의 관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것도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스캐너로 러시아 여행도 검색이 안 돼요. 이것도 민간 제재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며 맥도날드며 다 철수를 했습니다. 현대도 철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국제적 고립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2023년 경제 성장률은 3.6%고 24년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4.1%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자원도 많이 서방에서 안 팔아줘서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아까 말했던 중국과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 많이 사주고, 또 하나는 전시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 무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무기만 찍어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전시 경제에서 평시 경제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경제가 압도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찍어내는 군수 물자들을 다 소모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력 많이 필요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데스노믹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팔아서 경제를 좋게 만든 건데, 이 군인들이 받는 연봉이 평균 연봉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한 2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나갈수록 돈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이면 중에서 이게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팔아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한다. 지금 러시아가 호황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호황기죠. 표면적으로. 그 그래프로 봤을 때 분명히 오는 건 맞는데, 숫자로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경제를 좋게 만든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푸틴이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 속에서 경제를 올렸고, 그리고 굉장히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제가 조금 갔다 왔던 분들 말 들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전쟁하는 국가냐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는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언론도 통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전쟁이 지금 빨리 끝나도 문제입니다. 조금 더 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기준의 판단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시에서 평시에 돌리는 시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강도의 약화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강도가 낮아지고 전시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안전하게 이행되는 시점, 물론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3년 동안에 협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전쟁이 멈추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이제 5개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전쟁이 중단이 되는 3개의 시나리오와 전쟁이 지속되는 2개의 시나리오 볼 수 있는데, 전쟁이 중단되는 거는 러시아가 완전히 승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는 경우인데 둘 다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세 번째로는 휴전하는 상황인데 평화협상이 시작되거나 우크라이나 지역이 분단되고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처럼 분단이 돼서 끝나는 경우, 전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전선이 교착화가 돼서 전쟁의 강도만 계속 변하는 거죠. 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선이 확장되는 경우인데 그건 세계전쟁 수준이라든가 핵전쟁까지 확전이 될 가능성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보는 게 3번 안과 4번 안 혹은 그 사이점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시 경제가 평시 체제로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가가 이 4번 시나리오에서 3번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인다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랑은 큰 관심이 없었죠. 큰 관련이 없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북한군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조금 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민도 여기서 오는 거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에 러시아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한국과 그다음에 안보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북한 사이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만큼은 특히나 더 싫어했는데 북핵의 제재에 동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극동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는데 이 지역이 만약에 한반도라든 지역이 불안정하면 극동 지역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굉장히 안정화되길 바랬거든요. 전쟁 이전에는. 근데 전쟁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한 거죠.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동맹을 복원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죠. 상호 원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좀 어둡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까 말했듯이 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끝나더라도 되게 지지부진한 교착은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러시아를 배척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학자 교류를 조금 늘리고, 그리고 상호 간 좋은 역사 인식도 형성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이제 극동 개발이라든가 이제 북극 항로 개발 등에서도 조금 우리가 원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러시아 편을 들자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착됐을 때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